어느 날 밴쿠버의 고층 아파트에서 우아하게 노후를 보내던 68세 은퇴 건축가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모든 걸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성이 재활을 위해 도착한 곳은 바로 한국, 부산. 그것도 전통 한옥을 개조한 작은 공간에서 김치를 담그며 바닥에 이불을 펴고 자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저런 서양 여성이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삶의 끝자락에서 다시 시작한 한 여인의 눈부신 전환점, 그리고 정이라는 한국 고유의 감정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헬렌의 믿을 수 없는 한국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뒤바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헬렌 프레이저, 캐나다 밴쿠버 출신의 은퇴 건축가입니다. 건축을 통해 공간을 설계하고 질서를 부여하며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일을 평생 해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내 삶도 언제나 계획과 규칙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제 마지막 프로젝트였던 도심 고층 빌딩의 준공식에 참석하고 돌아온 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습니다. 모노톤의 인테리어, 정갈하게 정돈된 주방, 벽에 걸린 설계도 속에 제 청춘의 흔적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그 순간, 저의 몸이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기억이 끊긴 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세한 뇌졸중이었지만 향후 몇 달간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혼자 지내시는 건 안 됩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 삶의 기반이었던 독립과 자율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들 마이클과 며느리 지수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마이클은 손을 꼭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한국에서 같이 살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처음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내 삶은 여기 있단다. 낯선 나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예전에 마이클이 보낸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지수가 만들어준 김치 몇 번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저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마이클이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필요해요. 결국 저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불안과 걱정, 그리고 아주 작은 기대를 안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커다란 문화적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공항은 매우 현대적이었지만 도시의 풍경과 소음, 냄새, 사람들의 말소리는 너무 낯설고 격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이클과 지수의 집은 깔끔했지만 캐나다에서의 제 공간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좁고 복잡했으며 벽 하나하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저는 하루하루가 단절된 감각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괴롭게 한 것은 지수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며느리의 어머니이신 미숙 여사님의 존재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셔서 음식을 해주시고 한약을 들고 오시고 제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자 하셨습니다. 그 모든 호의가 너무 과하게 느껴졌습니다. 됐어요. 괜찮아요. 제가 영어로 정중히 말했지만 미숙 여사님은 매번 환한 미소로 드세요. 좋아요라며 제게 국그릇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녀가 떠나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이곳에서 6개월만 견디면 돼. 내 공간, 내 규칙, 내 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 이건 잠시일 뿐이야. 하지만 저도 모르게 저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질문이 하나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낯선 곳이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공간이라면? 처음 며칠 동안은 그저 참고 견디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낯선 음식, 낯선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리듬 속에서 저의 하루는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일어나면 작은 운동을 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고 재활 프로그램 영상을 따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의 사이사이에 끼어드는 미숙 여사님의 존재는 점점 더 제 안의 경계를 시험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정성스레 끓인 미역국, 들깨죽을 들고 오셨습니다. 제가 싫다고 거절해도 힘나요.
먹어야 돼요 라는 말을 반복하며 한 숟가락씩 떠먹이려 하시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불쾌함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를 아이 취급하는 건가? 왜 내 공간에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지? 심지어 마이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았지만 그는 그저 엄마, 한국 문화예요. 어머님은 정말 정 많으신 분이에요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바로 그 정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더라도 반드시 거리감과 개인의 존중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 가깝고 너무 빠르고 너무 깊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당혹스러웠던 순간은 어느 날 미숙 여사님이 제 옷장을 열어 새로 산 옷을 걸어두셨을 때였습니다. 분명한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헬렌 씨, 이거 우리 딸이랑 같이 골랐어요. 이 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로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편함은 상대의 배려를 이해하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나 자신의 울타리를 너무 높게 쌓아 올려서일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질문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지만 저의 마음 어딘가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순간. 그리고 그 틈새로 아주 작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낯설지만 어쩌면 따뜻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의 빛이었습니다. 균열과 발견의 시간. 부산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나면서 저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손과 발의 움직임은 나아졌지만 하루하루의 시간은 불편함과 이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제 삶의 핵심이었던 독립성이란 단어가 이제는 손 닿을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했던 하루의 흐름이 뜻밖의 사건으로 흔들렸습니다. 아침 재활 운동을 마치고 욕실로 향하던 중 바닥에 물기를 보지 못한 채 미끄러졌습니다. 그 순간 저의 몸은 힘없이 주저앉았고 다리에 통증이 번졌습니다. 스스로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손목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릎을 부여잡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다가 결국 저는 외쳤습니다. 지수야.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수치스러웠습니다. 지수는 황급히 달려와 저를 부축했고 마이클은 그날 저녁 제 방에 와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도와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안의 단단한 껍질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제 5살 손녀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제가 도착한 그날부터 저를 경계하거나 낯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저에게 말을 걸고 그림을 보여주며 무심한 듯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내 그림 보여줄게요. 하늘이는 자신이 그린 형형색색의 꽃과 동물 그림을 제게 내밀었고 스케치북을 흥미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스케치북을 꺼내어 하늘이에게 건축 스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그린 집이야.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지. 하늘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랬단다. 지금은 너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을 것 같구나. 그날 이후 하늘이와의 시간은 저의 일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함께 색을 칠하고 선을 긋고 모양을 만드는 작업을 하며 저의 손은 점점 예전의 감각을 되찾아갔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속 어두운 구석에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와의 대화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사랑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하늘이만의 언어는 오히려 저와의 소통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미숙 여사님과의 관계에도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방문은 저에게 갑작스럽고 때로는 피곤했지만 그녀의 꾸준함과 배려심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스케치북에 건축 도면을 그리고 있을 때 그녀가 옆에 앉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예뻐요. 그림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집의 설계도예요. 건물을 이렇게 설계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선이 예쁘네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저는 펜을 들고 가장 기본적인 선 긋기부터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리면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그 공간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영어로 말했지만 그녀는 제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따라 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감이라는 것일까요? 점차 저는 저의 오래된 편견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집단 중심적이고 개인을 억압한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그것이 배려와 공동체의 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삶을 조금씩 나누며 살아가는 방식. 그것은 낯설지만 한편으론 매우 따뜻했습니다. 이 새로운 발견은 저의 회복에도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몸이 나아가는 것보다 더 큰 변화는 제 마음이 다시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늘이의 손을 잡고 색연필을 고르던 어느 오후, 저는 처음으로 이곳이 조금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고 불편한 점도 많지만 이 모든 과정이 저를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의 6개월은 그냥 견디는 시간이 아닐지도 몰라. 어쩌면 다시 시작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구나. 깊어지는 유대와 내적 갈등. 재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의 몸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고 계단도 천천히 오를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갈등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곳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걸까? 돌아갈 날만 기다리던 내가 왜 아침마다 창밖 풍경을 기대하게 되었을까? 매일 아침 저는 미숙 여사님과 함께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는 시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형식적인 시간이라 생각했지만 어느새 저는 그 속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하시는 미숙 여사님의 모습은 늘 따뜻했고 언어는 다르지만 우리가 나누는 감정은 분명히 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노인 모임에 함께 나가게 되면서 뜻밖의 새로운 관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짓과 표정, 몇 마디 배운 한국어로 저는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를 시도했고 그분들은 저의 서툰 말에도 웃으며 반응해 주셨습니다. 헬렌 씨, 한국 사람 다 됐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 한국의 많은 것들이 낯설고 이해되지 않지만 점점 저는 이곳에서의 삶에 익숙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이클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야? 저랑 지수가 아프리카 의료 봉사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됐어요. 원래 연말쯤 출발하려 했는데 일정이 앞당겨졌어요. 3개월 정도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 혼자 부산에 남는다는 생각은 너무도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마이클은 말을 이어서 계속하였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면 바로 캐나다로 돌아가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항공편이랑 병원 연계도 다 알아볼 수 있어요. 방으로 돌아온 저는 한참을 침대에 앉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분명 의미 있었지만 과연 혼자 남겨졌을 때도 저는 괜찮을 수 있을까요? 아직도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이 환경 속에서 저 혼자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런 제 고민을 미숙 여사님은 단번에 눈치채셨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헬렌 씨, 우리 집에서 지내요. 하늘이도 있고 괜찮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이 사람의 이토록 따뜻한 제안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숙 여사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전통 한옥 스타일로 개조된 아파트였고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바닥에서 자는 것도 아침마다 따라야 하는 운동 루틴도 심지어는 함께 김치를 담그는 일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런 일상이
제게 필요했던 무언가를 채워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평화로운 오후 사건은 뜻밖의 찾아왔습니다. 하늘이와 함께 놀던 중 저는 실수로 거실에 놓여있던 작은 도자기를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그 물건은 미숙 여사님 가족이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소중한 제기였다고 합니다. 파편을 손에 들고 서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며 미숙 여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툰 한국어로 연신 사과하며 짐을 싸려는 저를 미숙 여사님은 조용히 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물건은 물건이에요. 사람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어는 완벽하지 않아도 그 진심은 어떤 언어보다 분명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미숙 여사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정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문화가 달라도 사람이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나는 이곳이 나와는 맞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곳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이건 단순한 체류가 아니다. 아마도 새로운 시작일지 모른다. 두 세계를 잇는 다리, 마이클과 지수가 아프리카에서 돌아올 즈음 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저는 기본적인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고 미숙 여사와 함께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예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건축 지식과 미숙 여사의 전통공예 기술을 결합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놀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변하실 줄은. 마이클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변한 게 아니야. 내 안에 항상 있었던 것을 발견한 거지.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갈 날짜가 다가오자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밴쿠버에 집을 임대하고 부산에 더 오래 머물기로 한 것입니다. 미숙 여사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간을 임대해 두 세계 스튜디오라는 이름의 예술 공방을 열 계획입니다. 두 문화, 두 언어, 두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고 싶어요.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저와 미숙 여사, 그리고 하늘이가 함께 부산 해변을 걷는 모습입니다. 저는 자신이 설계했던 딱딱한 건물들과 달리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곡선과 교차점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바다가 선물을 줬어요. 하늘이가 조개 껍데기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조개를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알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계획에 없던 것들이라는 걸. 미숙 여사가 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는 정의 가족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헬렌처럼 전혀 다른 문화와 언어 속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 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정이라는 한국의 따뜻한 정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헬렌의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놀라게 할 한국 이야기 여러분께 더 많이 들려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